오늘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줄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나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등불을 전하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뱀파이어에게 십자가를 내밀었을 때처럼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앞에서 질겁하며 뒷걸음치게 만드는 정확히 7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잔인하거나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 맞서려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만든 전쟁터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즉 감정과 공정함,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에 대한 갈망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감정, 눈물, 필사적인 해명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하고 착취해야 할 당신의 취약점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허리케인을 상대로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근본적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현실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곡된 세계, 즉 자기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자 영웅적인 우주의 중심이고 당신은 결함 많고 비이성적이며 영원히 빚을 갚아야 할 조연에 불과한 뒤틀린 현실의 지도를 만듭니다. 당신이 보이는 모든 감정적 반응, 당신의 분노, 눈물, 절박한 설명은 당신이 그들의 지도 위에서 싸우는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규칙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그들의 비틀린 현실을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진정한 힘의 이동, 그것은 마치 지각 변동과도 같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감정적 반응은 혼란스럽고 본능적인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움찔하고 울부짖고 소리치는 것이죠. 반면에 전략적 대응은 차분하고 의도적인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지도를 불 속에 던져버리고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현실의 땅 위에 굳건히 서기로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의 환상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현실의 구조물을 세우는 망치와 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장된 몸짓과 자기 찬양으로 가득한 독백 아래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분노도 논리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 전체는 심연과도 같은 부적절함과 수치심이라는 핵을 감추기 위해 고통스럽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 성은 사실 그 안에 겁에 질려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숨기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관찰일 뿐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누군가가 그 요새 벽의 균열을 발견하는 것,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초라한 현실을 누군가 엿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악의 없이 명확하게 내뱉는 특정 단어들이 심리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요새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새를 환하게 비출 뿐입니다.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상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기꾼의 희미한 윤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형태의 수치심의 심리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까 봐, 그리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환상을 산산조각 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려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대방이 즉시 물러섰던 경험이 있나요?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저 지쳤을 뿐이고 더 이상 싸울 에너지가 없어서 간단하고 직설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풍이 멎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경계 설정의 틀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언어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격 행위가 아닙니다. 공격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해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단호한 진실 말하기는 자기 통제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내 땅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공격은 이웃의 마당을 침범하는 것이고 경계 설정은 내 땅에 굳건히 서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그 말 자체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어조와 태도입니다. 분노에 차서 소리치는 경계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우자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나르시시스트는 기꺼이 그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진리처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말하는 경계, 그것은 그들의 머리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0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당신의 차분한 권위는 그들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느끼기 시작할 존중은 그들이 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자기 존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 속 장기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임을 그만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약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원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자존감을 감지하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먹잇감을 고르는 것은 무작위적인 악의의 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맨 본능이 빚어낸 포식자의 계산입니다. 늑대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리의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시험하며 특정 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가장 약한 개체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가장 강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개체에게 끌립니다. 가장 큰 전리품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질이 당신을 조종자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까요? 첫째는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느끼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좋게 해석해 주려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외국어와 같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강점이 아니라 잠기지 않은 문으로 봅니다. 둘째는 당신의 유능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 해내고 기술과 절제력이 있으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능함은 그들이 자신의 것처럼 빼앗고 주장하고 싶은 자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대망상을 먹여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실성입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품위, 진실에 대한 헌신,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 이것이 아마도 가장 강력한 미끼일 것입니다. 당신은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강점이 당신의 취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식자와 먹이 관계의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가진 바로 그 빛이 어둠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당신의 방어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미묘한 탐색전, 즉 심리적 실험입니다. 교묘하게 칭찬하는 척하며 깎아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슬쩍 잊어버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큼 날카롭지만 당신이 이 일을 제기하면 유머 감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가볍게 포장된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실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묻고 있습니다. 이걸 참을 건가? 이래도 그냥 넘어갈 건가? 당신의 반응 혹은 무반응이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웃어넘기거나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거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은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준 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에 대한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은 수위를 높여갑니다. 잊어버린 약속은 깨진 약속이 되고 빈정되는 농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침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며 어떤 세뇌만큼이나 교활한 심리적 조건화입니다. 사소한 위반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약간의 짜증과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작은 일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용된 그 작은 위반은 관계의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다음 위반은 조금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선은 뒤로 물러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을 관리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 긴장 상태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기본적인 존중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례함이 자기의심의 안개를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작은 위반들이 쌓인 무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뼈가 시릴 정도의 확신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말들은 모욕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외과용 메스입니다.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조종자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동 방식은 자신의 의도에 대한 그럴듯한 부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매모호함의 안개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라는 말은 그 안개를 레이저처럼 꿰뚫습니다. 나는 당신의 게임에 속지 않았으며 나는 그 게임의 관찰자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커튼을 젖히고 레버를 조작하는 초라한 남자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모호한 암 자체가 힘입니다. 게임은 끝났어. 나는 내 속셈을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 힘의 역학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뀝니다. 두 번째 무기,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책임 전가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실패, 나쁜 기분, 혼란스러운 삶은 결코 자기 탓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지지 부족, 당신의 배려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실질적 기능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건네고 당신이 그것을 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그 짐을 바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권주의에 명확하고 밝은 선을 긋는 급진적인 경계 설정 행위입니다. 특히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이 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 것과 그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포고령입니다. 정중한 대화에 대한 협상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점증하는 무례함을 통해 당신의 대우 기준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그 과정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분노가 아닌 차분한 단호함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선을 넘었고 다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기,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끝없는 자기 변호와 설명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라는 말은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대신 산소를 차단해버립니다. 5번째 무기, 아니요. 이것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변명도, 설명도,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남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안녕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6번째 무기, 저는 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 감정, 존재 자체를 변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위해 당신을 심판의 자리에 세웁니다. 이 말은 그 재판 자체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그들의 비뚤어진 법정에서 변호할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번째 무기,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경계의 설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확고한 결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방어 체계의 핵심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어 체계는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그들에게 소멸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단순하고 선언적인 현실의 말들은 그 베일을 꿰뚫고 그들이 평생 동안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것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 상태를 통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어휘가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행위를 혼돈의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은 당신을 그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 분노와 두려움, 혼란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폭풍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내면의 절대적인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신경계에 당신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협에 처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의 반응이 아닌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의 힘은 그것이 전달되는 고요함에 정비례합니다. 내면의 상태를 통달했다면 외부 상황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언어적 무기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비판을 받으면 격렬하게 반발하는가? 책임을 추궁당하면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혼란을 야기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충돌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곤하고 산만하고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당신을 기습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조건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관찰하며 순간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의 열기 속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조용한 순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말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전달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심리학에는 55대 38-7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영향력의 7%만이 단어 자체에서 나오고 38%는 목소리 톤에서 그리고 무려 55%는 신체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의 가장 강력한 말을 하더라도 몸이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불안에 떨린다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약함일 뿐입니다. 당신의 신체적 존재감은 당신의 언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단호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도전이 아니라 존재의 단순한 표현으로서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십시오. 목소리 톤은 낮고 안정적이며 차분해야 합니다. 속삭임도 고함도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심각하지만 사실적인 진단을 내릴 때의 톤을 생각하십시오. 분노도 공황도 없이 오직 현실의 차분한 무게만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경계를 온몸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전투라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이 진짜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행동심리학에서는 속어 돌발이라고 합니다. 보상을 주던 행동이 갑자기 보상을 멈추면 그 생물은 포기하기 전에 그 행동을 더욱 강렬하고 빈번하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갑자기 사랑을 퍼붓고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경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허세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다가 압력에 못 이겨 물러선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끔찍한 것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당신의 아니요는 충분한 힘을 가하면 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전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 시험 기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가서 당신의 인격을 암살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고 잔인하고 학대적이거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으면 협박과 최후 통첩, 처벌에 의지할 것입니다. 이 맹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당신은 전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할 때 당신은 평정을 유지하고 그들이 비난할 때 당신은 침묵하며 그들이 위협할 때 당신은 경계를 반복합니다.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관성이 바로 당신의 무기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버티면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버는 고장났고 더 이상 보상은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자기 존중을 되찾을 때 당신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친구, 동료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존엄하게 자신을 옹호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전투는 다른 이들을 위한 자유의 유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힘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공격적이 되거나 갈등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는 평화로운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만 칼집에 넣어두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대립과 경계 설정 능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할 때만 정밀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와 연민 사이의 균형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권위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온기와 힘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식과 함께 오는 책임감은 막중합니다. 진실되게 살고 지혜롭게 힘을 사용하며 혼돈으로 기울어가는 세상에서 질서와 진실성을 위한 힘이 될 책임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에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이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줄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나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등불을 전하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뱀파이어에게 십자가를 내밀었을 때처럼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앞에서 질겁하며 뒷걸음치게 만드는 정확히 7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잔인하거나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 맞서려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만든 전쟁터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즉 감정과 공정함,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에 대한 갈망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감정, 눈물, 필사적인 해명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하고 착취해야 할 당신의 취약점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허리케인을 상대로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근본적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현실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곡된 세계, 즉 자기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자 영웅적인 우주의 중심이고, 당신은 결함 많고 비이성적이며 영원히 빚을 갚아야 할 조연에 불과한 뒤틀린 현실의 지도를 만듭니다. 당신이 보이는 모든 감정적 반응, 당신의 분노, 눈물, 절박한 설명은 당신이 그들의 지도 위에서 싸우는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규칙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그들의 비틀린 현실을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진정한 힘의 이동, 그것은 마치 지각 변동과도 같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감정적 반응은 혼란스럽고 본능적인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움찔하고 울부짖고 소리치는 것이죠.
반면에 전략적 대응은 차분하고 의도적인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지도를 불 속에 던져버리고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현실의 땅 위에 굳건히 서기로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의 환상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현실의 구조물을 세우는 망치와 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장된 몸짓과 자기 찬양으로 가득한 독백 아래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분노도 논리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 전체는 심연과도 같은 부적절함과 수치심이라는 핵을 감추기 위해 고통스럽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 성은 사실 그 안에 겁에 질려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숨기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관찰일 뿐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누군가가 그 요새 벽의 균열을 발견하는 것,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초라한 현실을 누군가 엿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악의 없이 명확하게 내뱉는 특정 단어들이 심리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요새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새를 환하게 비출 뿐입니다.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상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기꾼의 희미한 윤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형태의 수치심의 심리학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까 봐, 그리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환상을 산산조각 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려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대방이 즉시 물러섰던 경험이 있나요?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저 지쳤을 뿐이고 더 이상 싸울 에너지가 없어서 간단하고 직설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풍이 멎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경계 설정의 틀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언어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격 행위가 아닙니다. 공격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해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단호한 진실 말하기는 자기 통제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내 땅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공격은 이웃의 마당을 침범하는 것이고 경계 설정은 내 땅에 굳건히 서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그 말 자체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어조와 태도입니다. 분노에 차서 소리치는 경계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우자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나르시시스트는 기꺼이 그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진리처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말하는 경계, 그것은 그들의 머리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0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당신의 차분한 권위는 그들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느끼기 시작할 존중은 그들이 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자기 존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 속 장기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임을 그만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약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원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자존감을 감지하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먹잇감을 고르는 것은 무작위적인 악의의 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맨 본능이 빚어낸 포식자의 계산입니다. 늑대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리의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시험하며 특정 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가장 약한 개체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가장 강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개체에게 끌립니다. 가장 큰 전리품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질이 당신을 조종자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까요? 첫째는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느끼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좋게 해석해 주려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외국어와 같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강점이 아니라 잠기지 않은 문으로 봅니다. 둘째는 당신의 유능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 해내고 기술과 절제력이 있으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능함은 그들이 자신의 것처럼 빼앗고 주장하고 싶은 자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대망상을 먹여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실성입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품위, 진실에 대한 헌신,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 이것이 아마도 가장 강력한 미끼일 것입니다. 당신은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강점이 당신의 취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식자와 먹이 관계의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가진 바로 그 빛이 어둠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당신의 방어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미묘한 탐색전, 즉 심리적 실험입니다. 교묘하게 칭찬하는 척하며 깎아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슬쩍 잊어버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큼 날카롭지만 당신이 이 일을 제기하면 유머 감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가볍게 포장된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실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묻고 있습니다. 이걸 참을 건가? 이래도 그냥 넘어갈 건가? 당신의 반응 혹은 무반응이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웃어넘기거나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거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은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준 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에 대한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은 수위를 높여갑니다. 잊어버린 약속은 깨진 약속이 되고 빈정되는 농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침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며 어떤 세뇌만큼이나 교활한 심리적 조건화입니다. 사소한 위반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약간의 짜증과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작은 일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용된 그 작은 위반은 관계의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다음 위반은 조금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선은 뒤로 물러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을 관리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 긴장 상태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기본적인 존중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례함이 자기의심의 안개를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작은 위반들이 쌓인 무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뼈가 시릴 정도의 확신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말들은 모욕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외과용 메스입니다.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조종자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동 방식은 자신의 의도에 대한 그럴듯한 부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매모호함의 안개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라는 말은 그 안개를 레이저처럼 꿰뚫습니다. 나는 당신의 게임에 속지 않았으며 나는 그 게임의 관찰자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커튼을 젖히고 레버를 조작하는 초라한 남자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모호한 암 자체가 힘입니다. 게임은 끝났어. 나는 내 속셈을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 힘의 역학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뀝니다. 두 번째 무기,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책임 전가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실패, 나쁜 기분, 혼란스러운 삶은 결코 자기 탓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지지 부족, 당신의 배려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실질적 기능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건네고 당신이 그것을 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그 짐을 바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권주의에 명확하고 밝은 선을 긋는 급진적인 경계 설정 행위입니다. 특히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이 말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 것과 그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포고령입니다. 정중한 대화에 대한 협상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점증하는 무례함을 통해 당신의 대우 기준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그 과정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분노가 아닌 차분한 단호함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선을 넘었고 다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기,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끝없는 자기 변호와 설명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라는 말은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대신 산소를 차단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무기, 아니요. 이것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변명도, 설명도,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남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안녕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무기, 저는 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 감정, 존재 자체를 변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위해 당신을 심판의 자리에 세웁니다. 이 말은 그 재판 자체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그들의 비뚤어진 법정에서 변호할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기,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경계의 설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확고한 결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방어 체계의 핵심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어 체계는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그들에게 소멸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단순하고 선언적인 현실의 말들은 그 베일을 꿰뚫고 그들이 평생 동안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것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 상태를 통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어휘가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행위를 혼돈의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은 당신을 그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 분노와 두려움, 혼란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폭풍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내면의 절대적인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신경계에 당신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협에 처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의 반응이 아닌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의 힘은 그것이 전달되는 고요함에 정비례합니다. 내면의 상태를 통달했다면 외부 상황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언어적 무기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비판을 받으면 격렬하게 반발하는가? 책임을 추궁당하면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혼란을 야기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충돌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곤하고 산만하고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당신을 기습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조건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관찰하며 순간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의 열기 속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조용한 순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말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전달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심리학에는 55대 38-7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영향력의 7%만이 단어 자체에서 나오고 38%는 목소리 톤에서 그리고 무려 55%는 신체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의 가장 강력한 말을 하더라도 몸이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불안에 떨린다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약함일 뿐입니다. 당신의 신체적 존재감은 당신의 언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단호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도전이 아니라 존재의 단순한 표현으로서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십시오. 목소리 톤은 낮고 안정적이며 차분해야 합니다. 속삭임도 고함도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심각하지만 사실적인 진단을 내릴 때의 톤을 생각하십시오. 분노도 공황도 없이 오직 현실의 차분한 무게만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경계를 온몸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전투라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이 진짜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행동심리학에서는 속어 돌발이라고 합니다. 보상을 주던 행동이 갑자기 보상을 멈추면 그 생물은 포기하기 전에 그 행동을 더욱 강렬하고 빈번하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갑자기 사랑을 퍼붓고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경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허세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다가 압력에 못 이겨 물러선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끔찍한 것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당신의 아니요는 충분한 힘을 가하면 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전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 시험 기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가서 당신의 인격을 암살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고 잔인하고 학대적이거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으면 협박과 최후 통첩, 처벌에 의지할 것입니다. 이 맹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당신은 전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할 때 당신은 평정을 유지하고 그들이 비난할